루버 인스티튜시고요. 조규성 박사님께서는 생명과학을 포항에 있는 한동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물리학과 또 바이오 사이언스도 칼스루이스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네, 올해 초에도 또 다른 회의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발표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조규성 박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오늘 조규성 박사님께서는 농업 환경에서의 전략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 회의가 오늘 한국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를 할까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헤드셋을 이용해서 영어 필요하신 분들은 1번 채널을 이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요. 제가 한국에서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한국말로 좀 하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생제 내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활동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토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학자로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의 결과들이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Investigation Antibiotic Resistance in Enterobacteriaceae from Fresh Produce and Agricultural Environment라고 죄송합니다. 영어였습니다. 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앞에서 다 설명하셨듯이 AMR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이제 원헬스라는 개념이 도입돼서요. 모든 곳에서 그 메디슨 파트만, 그러니까 휴먼 메디슨 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관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WHO는 2017년부터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기 제가 가져온 인포그래픽은 WHO가 가지고 있는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원헬스 개념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원헬스에 관련돼서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 식품으로 나눠서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 AMR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듯이 2050년이 될 때까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단일 질환으로 그 어떤 질병보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커싱을 하고 싶은 것은 단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이미 2016년 이 보고서에서는 그 클라이밍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항생제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이 보고서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DC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항생제를 통해서 코로나가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략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항생제 사용량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숫자가 15% 정도 증가했다고 이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 질병에 관련된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올해 2024년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제가 한 패널의 꼭지를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Facing a World Without Antibiotics.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조차 우리 세상이 어쩌면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은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지금은 유튜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처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월드뱅크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경제적인 손실조차도 이렇게 3.8% 그러니까 전 세계의 3.8% GDP니까 엄청난 양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US에서는 미국에서는 2021년 보고서를 하나 제출했는데요. 탑6 항생제 내성 미생물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46빌리언이니까 그러니까 4.6빌리언 4.6빌리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실이 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독일의 식품 Food and Agriculture Minister에서 이렇게 하나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4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항생제를 막기 위해서, 항생 내성 문제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WHO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팬데믹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이언트 팬데믹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이언트 팬데믹이란 것처럼 팬데믹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코로나처럼 직접적으로 아니면 아주 빠른 시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새로운 아까 조이가 보여줬던 것처럼 새로운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푸드를 컨트롤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이건 어느 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게 될 건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아시아랑 아프리카가 아주 큰 영향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페더럴 연구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책들이 결정되고 어떤 선언문들이 나오는지가 저희 연구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선언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선언문들은 지금은 이 세션이 agriculture,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것만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에 G7 모임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G7 모임에서는 특히 여기 에그리컬처 미니스터들이 모여가지고 One Health Joint Plan Action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서포팅한다라는 선언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독일의 Food and Agriculture 미니스터조차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서치 플랜 중에 여기가 관련된 Health of Human and Animal Plan and Environment를 탑 3로 넘버 3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WHO와 월드뱅크는 Sustaining Action Against Antimicrobial Resistance라는 보고서를 2022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실제적으로 폴리시 메이커,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랑 다양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됐지만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면 유엔에서 세컨드 하이 레벨 미팅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Disruptive Innovation in AMR, A Collaborative Approach to Change. 이 타이틀을 가지게 된 이유가 다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그들의 자원과 에너지와 리소스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게 왜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 2016년에 저 보고서가 나올 때 이미 예측이 됐습니다. 누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펀딩을 할 것이며 정책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이것에 대한 서포팅을 누가 할 것인가가 저기에 리미테이션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22년에 발표된 이 란셋에 발표된 프리비어스 스터디를 저희가 좀 쉐어하고 저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5천만 정도 이상의 샘플을 실제로 아이솔레이션 한 것 더하기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2019년에 전 세계의 항생제 내성 패턴은 어떤지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카바페넨 리지스턴트,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지역은 50에서 60%의 아이솔렛들이 이미 카바페넴에 리지스턴트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 세파로스포린,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현된 지역들은 대략 70%의 아이솔렛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반적으로 세파로스포린의 리지스턴트한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이 항생제 내성 미생물 중에서 탑 10, 그러니까 뭐 이콜라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콜라이, 크렙시엘라 노이모니아, 그런 탑 10 스트레인에 인해서 2019년에만 127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질환으로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 보고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HO도 이콜라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 크렙시엘라 노이모니아, 스트랩토코커스 노이모니아, 아시노토박터 바우머니, 슈도모나스 아우기노사를 6개의 중요한 항생제 내성 풋본 패토젠으로 지정하여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그리컬처, 그러니까 프레시 프로듀스, 야채나 신선 채소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 어떤 연구를 하느냐? 보통 실제로 집에서 키운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또 야채에서 미생물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피지올로지컬하게 피노티픽한 내성률을 보고 어떤 균주인지를 16S 시퀀싱이나 아니면 말디톱을 통해서 균주를 동정하고, 그 동정한 균들이 단지 식품에서만 나온 것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에 사용되는 물이나 토양에서 관련된 샘플도 같이 컬렉션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아진 미생물들을 동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미생물인지를 동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또 테스트를 하여서 그것이 실제로 농업 환경 안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식품의 유통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도 여기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9년에 CDC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미 2019년에는 CDC에서 저기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트리트먼트한 항생제뿐만 아니라 하수, 그리고 사람, 동물, 농업 환경에 사용되는 모든 안티바이오틱스들이 모이게 될 거고, 그것들이 서로 어떤 유기적인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그 농업 환경에 특별히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농업 환경에 나오는 그 오가닉 메뉴, 그러니까 퍼틀라이저 같은 게 동물로부터 유래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동물에 사용된 항생제나 그것 잔류 농약물, 잔류 항생제, 그리고 그들의 피칼에 포함되어 있는 크렙시엘라, 다른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실제로 농업 환경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고, 농업 환경에서 생산된 많은 신선 야채들은 열을 가하지 않고 소비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오염이라든지 전달이라든지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가 저희의 스트레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 농업 환경에 좀 포커싱을 맞추었고요. 실제로 농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농약이나 그 항생제도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성률이 높을 거다라는 예측 안에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샘플링을 하고요. 그 샘플링 하는 건 그 야채, 신선 채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토양,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퍼틸라이저 같이 저희가 셀렉션을 했고요. 거기서 컬처 디펜던트 메서드로 실제로 컬처를 해야 얘가 내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있다고 내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컬처링을 해서 어떤 내성 패턴을 보이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퀀싱을 통해서 어떤 균인지를 동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컬처 인디펜던트한 방법으로 DNA 익스트랙션, RNA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실제 어떤 유전자들이 존재하는지 그걸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제노믹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샘플링한 곳에 어떤 미생물들이 존재하는지를 봐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면 플라즈미드나 모바일 제네틱 엘레멘트를 통해서 내성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기 컨주게이션 테스트에 좀 포커싱을 했는데요. 플라즈미드 안에 내성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아주 쉽게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트랜스미션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의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에 독일에서 농업 환경에서 농업 환경이 아니라 실제 리테일 마켓에서 샘플링을 해서 박테리아 카운팅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박테리아가 존재하는지 실제로 좀 제가 좀 봤었고요. 토탈 넘버로 박테리아는 대략 10의 7승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미생물들이
제가 실험할 때 생각보다 많은 미생물들이 아이솔레이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게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콜라이나 그런 병원 미생물들이 포함되는 엔테로박테리아자는 10의 5승 정도 샘플링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게도 독일의 샘플에서 리테일 마켓에서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살모넬라나 또 이핵, 이팩 같은 패서젠들은 사실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미생물들은 많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샘플은 어떨까?가 저희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저희가 농진청과 함께 국제 협력 과제를 하나 세팅해가지고요. 실제로 농진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 기간 동안에 40일 기간 동안에 샘플링을 통해서 어떤 미생물들이 존재하는지 이 저희가 여기 타겟 작물로 잡은 것은 상추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상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추를 이제 쌈으로 싸서도 드시고 야채로도 드시기 때문에 상추를 가지고 제가 테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메뉴 트리트먼트 한 거와 메뉴 트리트먼트 하지 않은 것, 그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이 실험에서는 저희가 400균주 이상을 아이솔레이션 했고요. 지금 이 400균주 이상을 홀 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저희가 퍼더 스터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한국의 이 테스트 배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8균주만 메로페넴의 리지스턴트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카바페넴 리지스턴트한 그 패턴을 봤을 때 대략 전 세계적으로 15% 이상 카바페넴 리지스턴트 미생물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 테스트 베드에서는 그러니까 4%, 10% 미만의 카바페넴 리지스턴트한 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2023년에 저희가 논문을 낼 때는 아주 프리리미너리하게 아직 전체 제놈 시퀀싱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패밀리 레벨에서만 저희가 봤었고요. 그러다 보니 30% 이상이 슈도모나스 계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퍼더 스터디 하고 있는데요. 또 재미난 결과가 있어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균주를 동정했습니다. 그래서 네임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스칸디나비움 렉튜카라고 지었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움 렉튜카는 사실 그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분리된 스칸디나비움 예테보겐지스랑 그 60% 정도 전체 지놈을 쉐어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균주가 왜 중요하냐면 그 스칸디나비움 예테보겐지스는 사실 멀티 드럭 리지스턴트고요. 실제로 키놀론 리지스턴트한 진을 크로모조멀 DNA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리한 스칸디나비움 렉튜카는 하일리 리지스턴트 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에테보겐지스와 비슷하게 QNRB 96 진을 가지고 있을 거의 시밀러리티가 96% 정도 됐습니다. 또 다른 재미난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렐리오티아 완주엔지스라고 이름 지은 렐리오티아 균을 새로 명명을 했습니다. 완주엔지스라고 지은 이유는 그 농진청이 완주에 로케이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렐리오티아 완주엔지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균은 사실 한국의 젓갈에서 이미 분리된 균입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종합하자면 실제로 스웨덴에서 분리된 어떤 멀티드럭 리지스트한 균과 아주 유사한 균이 한국의 농업 환경에 존재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요. 식품에 존재했던 어떤 미생물이 농업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들을 쉐어하고 있다가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독일의 스터디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독일의 스터디에서 여러 가지 분리된 균들을 가지고 좀 퍼더 스터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퍼더 스터디를 했냐면 22개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항생제 내성률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 미생물 학자들은 항생제 내성이 높아야 일을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22개를 실렉션해서 그걸 홀 지놈 시퀀싱을 일루미나와 나노포화를 돌려서 컴플리트하게 시퀀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네틱한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나게도 저희가 여기 그 크랩시엘라 노이모니아와 이콜라이 두 균주가 오늘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크랩시엘라 노이모니아는 ESBL 포지티브였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베타락타메이즈를 만들어내는 크랩시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크랩시엘라 노이모니아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컨주게이션에 관련된 스트럭처진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ESBL은 피노타입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콜라이는 더 재미난 사실이 우리가 이콜라이는 많이 들어본 그 지표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이 지표 미생물이 ESBL 포지티브였고요. 뿐만 아니라 한 균주 안에 4개의 다른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큰 플라즈미드는 ESBL에 관련된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더하기 그리고 컨주게이션에 관련된 스트럭처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플라즈미드는 메탈 리지스턴트한 진과 그냥 모바일 제네틱 엘레멘트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콜라이 이 스트레인을 가지고 이 스트레인은 프레시 프로듀스에서 아이솔레이션 된 거거든요. 저희 이걸 가지고 컨주게이션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플라즈미드를 다른 미생물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저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세팅을 좀 했고요. 어떤 세팅을 했냐면 실제로 그냥 이파리에 저희 균을 넣고 거기에 리시피언트 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만들고요. 두 번째 셋은 실제로 모든 베지터블들을 갈아가지고 베지터블 아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모든 베지터블을 갈아서 국물을 만든 다음에 센트리퓨지를 통해서 슈퍼네이턴트를 뜨고 그걸 필터링을 통해서 멸균한 상태에서 아가를 더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뉴트리언트가 많은 영양분이 많은 베지터블 아가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컨주게이션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왜 이콜라이를 선택했냐면 이콜라이가 실험실에 사용할 수 있는 리시피언트 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크랩시알을 선택하지 않고 이콜라이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죄송합니다. 그 유전자가 전달되는 것만 봐도 너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컨주게이션 넘버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나오는 컨주게이션들을 대략 120개 정도를 컴플릿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어떤 플라즈미드가 넘어가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나게도 컨주게이션 동안에 자기네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리어레인지먼트를 일으키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서는 그 항생제 내성균이 2번 더블링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양의 플라즈미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저희가 이 연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 환경에서 특히 프레시 프로듀스에서 생산된 발견된 어떤 미생물이 플라즈미드를 전달할 수 있다가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플라즈미드가 실제로 프레시 프로듀스에 존재하는가가 저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 그러면 새싹 야채가 만들어지는 조그만 테스트 플레이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리시피언트로 사용했던 미생물을 접종을 해서 플라즈미드를 캡처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프라웃 안에 존재하는 플라즈미드만 저희가 좀 골라내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나게도 이것 안에 50개 정도의 저희가 플라즈미드를 찾았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7만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플라즈미드인데요. 이 플라즈미드는 컨주게이션에 관련된 스트럭처럴 진을 다 가지고 있고 항생제 내성, 그것도 멀티드럭 내성을 가지는 테트라사이클린, 키놀론 리지스턴트, 서포나마이드, 트리포필린 리지스턴트 되는 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플라즈미드는 너무나 재미나게도 이 친구는 테트라사이클린의 내성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 메탈 리지스턴트, 다양한 메탈의 리지스턴트를 가지는 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컨주게이션에 관련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스프라웃 안에 플라즈미드가 존재하고 그 플라즈미드들이 내성 유전자 또는 그 메탈의 리지스턴트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녀석이 얘의 호스트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얘의 리시피언트가 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메타제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메타제놈 분석할 때는 나노포어를 이용해서 스피시스 레벨까지 아이덴티피케이션 가능하게끔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슬라이드는 오른쪽의 그림은 어떤 지너스들이 존재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소팅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엔테로박테리아치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들이 50%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스피시스 레벨까지 조금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엔테로박터 클로아케, 크랩시알 노이머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플라즈미드 캐리어가 저희 샘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물에서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가진 항생 내성을 가진 미생물이 분리가 되고 그 미생물은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있고 그 플라즈미드는 요런 스프라웃이라는 세팅에서 그들의 플라즈미드를 전달할 수 있다가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스타디를 저희가 좀 더 퍼더 스타디를 해봤습니다. 크랩시엘라만 균을 좀 모아가지고 저희가 202균주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아이솔레이트를 분리해서 156개를 크로모조멀 DNA 시퀀싱을 했습니다. 다양한 시퀀스 타입이 존재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다행히 ESBL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의 농업 환경에서 특히나 상추가 만들어지는 농업 환경에서 분리된 크랩시엘라 노이모니아들은 ESBL이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생제 패턴 내성률이 낮았다. 그리고 또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리스크 시퀀스 타입인 시퀀스 11번, 147번, 258번, 307번은 전체 저희 샘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컴패리티브 제노믹스로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한국의 병원에서 분리된 크랩시엘라와 농업 환경에서 분리된 크랩시엘라는 지노믹하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게 저희 그림으로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린시플 컴파운드 하나 PCA를 돌렸을 때 이 PCA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우리가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항생제 내성의 차이를 봐달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환경에서 분리된 크랩시엘라 노이모네아는 내성률이 현저하게 낮았고요. 병원에서는 현저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지놈을 가지고 VCA를 했더니 여기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쉐어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스팟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지노믹을 비교했을 때 병원에서 분리한 것과 농업 환경에서 분리한 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차이 유무였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어떤 그런 유전자가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더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농업 환경에서 분리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병원에서 분리한 균인데요. 여기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분리한 균과 농업 환경에서 분리한 균은 항생제 내성 외를 제외한 그 대부분의 것들은 쉐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한국의 농업 환경에서는 그렇게 높은 highly resistant, multidrug resistant 박테리아는 분리되지 않고 있다가 저희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론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위험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채소는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듯이 야채에 그냥 묻어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플라즈미드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컨트롤이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적절한 양의 항생제 사용이라든지 적절한 양의 그 농약의 사용은 강력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적정한 양 그리고 더 줄이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우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가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